네, 2023년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우리 변액시험 자격 시험의 에센셜, 말 그대로 핵심이란 뜻입니다. 핵심 100제. 저희가 100문제를 선정하고 100문제와 관련된 주요 핵심 그런 요약 강의들을 간단하게 또 함정 문제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틀린 지문까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형식으로 100개 내용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요.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시지만 마지막에 시간이 없거나 마무리하실 때 이 100개 에센셜을 한번 쭉 보시면서 문제 보시고 연관된 내용만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이해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센셜입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접금융, 간접금융, 말 그대로 직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을 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융시장들, 금융투자회사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그게 직접금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간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접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방식,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니까 간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럼 2번, 3번, 4번 내용은 직접금융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하여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우리가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책임이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물론 증권사에서 관련된 PB라든지 아니면 자산관리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지만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산을 한다? 그게 뭐라고요? 직접금융. 그래서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사가 되겠고요. 간접금융기관의 대표적인 금융사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금융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예, 거래 당사자 자신에게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탐색비용, 거래비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종종 괄호치기로 나옵니다. 괄호치기로 나오니까 금융시장의 거래비용 중 금융거래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을 찾는다? 찾는다는 말을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예, 탐색한다 그런 거니까 탐색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가 단기금융상품은 1년 미만, 장기금융상품은 1년 이상. 실제로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말할 때 일반적인 장단기 구분은 얼마였죠? 3년이었죠. 근데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우리가 구분할 때 장단기는 뭐라고요? 1년. 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채권 수익률은 상승한다. 자, 신용위험이 커지면 여러분들 살려고 하겠습니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요가 적어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상승한다가 아니라 하락한다가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조직화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아니죠. 우리가 뭔가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거래하시다 보면 비용이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에센셜 1번이었습니다. 에센셜 2번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단기를 구분하는 것은 1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단기금융시장을 다른 말로는 자금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자금시장이라고도 하고요. 장기금융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정도 우리가 구분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하게는 단기, 장기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단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낮은 거죠.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격을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주지 않아도 거래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당장 돈이 지금 필요한 시장이죠. 1년 미만에 거래되는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유동성은 크지만 금리는 낮겠죠. 왜? 위험성이 적으니까요.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에 반비례해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10년짜리 장기채를 발행을 할 때 10년 안에 국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내년 2023년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23년이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위험이 적고 변동성도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지고 변동성도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기간이 짧으면 금리도 낮고 변동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변동성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장기 금융시장에서 틀린 내용입니다.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 유동성이 높다? 아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금융시장이 거래 규모가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장기 시장은 어떻습니까? 장기 금융시장은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 유동성이 낮은 거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하고는 다릅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사고 팔고 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만기가 길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죠. 그죠? 채권 발행은 위험도가 높든 나쁘든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투자 위험 회피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영어로 표현하면 해지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 금융상품,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파생해서 주식,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파생된 상품들을 만드는 걸 우리가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채권, 주식, 자산유동화증권. 여기서 자산유동화증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상호 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만기가 1일인 이길물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시장을 우리가 콜시장이라고 합니다. 1일인 이길물, 아주 짧은, 그러니까 금융기관 간에 우리가 한국은행하고 금융기관 간에도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하루 만에 초단기로 빌려오는 그런 자금을 콜 자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때 사용되는 금리를 콜 금리라고 합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커요? 아니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격에 따른 변동폭은 작고 기간이 긴 경우, 장기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변동폭이 크다. 자, 기간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은 유동성은 높지만 거래 규모는, 유동성은 높아요. 그죠? 짧은 기간에 거래가 되는 거니까 유동성은 높지만 거래 규모도 크죠.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는 거래 규모가 큰 거예요. 장기 금융시장 상품은 상대적으로 유동성도 작고 거래 규모도 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의 구분점 1년이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 그 변동폭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에 비례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번이었습니다. 3번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시험에는 앞에 1, 2번보다도 오히려 3번이 좀 더 자주 나옵니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거,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특징이 아닌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콜시장, 기업어음시장이라고 하는 CP,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 CD, 그 다음에 통화안정증권. 자, 요 지문들은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그런 부분이니까. 자, 1번 같은 경우는 콜 시장, 아까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금융기관 시장 간, 금융기관 간에 초단기로 자금, 일일물이나 물, 그죠? 적어도 일일물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어음 시장은 CP인데 우리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품을 팔아서 이제 어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어음 CP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는 만기 전 중도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요 내용도 맞습니다. 우리 CD라고 하는 거,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것은 만기 전에 중도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조정할 때 만들어내는 거죠. 통화 안정을 위해서 발행하는 건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개인은 거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개인도 거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금융상품, 채권 얘기하는 건데요. 채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준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repurcha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repurcha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agreement. 그래서 요 rep라고 하는, 그래서 RP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기간, 보통은 한 뭐 90일 정도 또는 70일, 60일 뭐 기간, 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시 사주는 조건.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발행에 대한 위험이 없고요. 사는 사람도 다시 그것을 다시 금융기관이 다시 사주기 때문에 어떤 그 유동성, 황금성이죠. 황금성의 안전, 위험이 리스크가 없는 것을 우리가 RP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을 분할,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거래되는 거 금융기관이 보장해줘요. 그래서 표지어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통화안정증권도 그렇고 CD도 그렇고 RP도 그렇고 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표지어음 시장은 금융기관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특징으로 같이 기억하시고요. 단기 사채의 발행 요건,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기간 1일입니다. 1억 원 이상 만기 1년 이내로 단기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CD를 발행하고 은행이 중개 업무를 담당한다? 반대죠. 반대입니다. 은행이 CD를 발행하고 금융투자에서 중개 업무를 하는 겁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RP, CP, 그 다음에 통화안정증권 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통화안정증권은 그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고요. 한국은행 산하의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행하는 부분이 통화안정증권이 되겠고요.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거, 통화안정증권을 고르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그거에 상대적으로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화증권, 자산 유동화증권은 장기 상품이니까 반대로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품이 뭐냐 이러면서 자산 유동화증권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지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이런 정도 기억하면서 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금리를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안정증권을 통해서 통화를 조정하고 또 물가 안정 정책 등을 실시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통화나 물가를 다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금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정책에 대해 맞게 설명한 거, 기준금리는 통화안정증권 금리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통화안정증권 포함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가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 체계로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기별 이래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준금리는 연 8회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는 동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동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요. 요즘 같은 시기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기준금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예, 기준금리를 높였죠. 그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시 고려사항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뭐 통화안정이나 통화안정증권만 이런 것들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요한 거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즉시 콜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 이꼬르 종합적 이런 표현이 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실 때 그 내용을 잘 몰라도 연상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기까지는 맞죠?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얘기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매월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못하겠죠. 그래서 연 8회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에 90일물 환매 채권을 사용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 그랬지 하나의 채권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기준금리의 결정은 즉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즉시 미치는 것은 콜 시장입니다. 하루짜리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거래할 때는 영향을 주지만 즉시 영향을 주지만 실물 경제에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서히 실물 경제에 스며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준금리 결정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최근에는 그렇게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러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즉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첫 번째 에센셜 4번이었습니다. 에센셜 5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두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다 제가 지금 1번을 설명하면서도 많은 부분 중복이 됐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기준금리를 높이면 경기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어떻습니까? 맞죠? 요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상황이 딱 그렇죠. 물가가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물가가 조금은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확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탄력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금리 결정은 콜금리에는 즉시, 아까 제가 콜금리에는 즉시, 그러나 실물 경제에는 서서히 영향을 준다 했으니까 이것도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리는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금리를 결정한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결정합니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금리의 세 가지 역할.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를 붙이는 이유는 현재 소비를 지연시키는 거죠. 이자를 더해서 나중에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가치가 상승되는, 동등화된다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현재인데 현재의 가치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인터레스트를 붙이면 실은 미래 가치에 인터레스트를 붙여서 요게 현재의 가치를 만약에 요 부분을 없애면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요것을 이자율을 더하면 실은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소비와 현재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게 금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금의 수요 및 공급 규모를 결정하죠. 우리가 금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더 수요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 부문의 적절한 자금 배분을 위해서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 실제로는 뭐 시험 문제에는 요 특징이 세 가지니까 하나 별도의 다른 내용을 끼워 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고르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금리 영향으로 즉시 영향을 주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금융기관에 하루짜리 또는 하루 플러스 1일짜리 거래가 되고 있는 콜금리에는 영향을 준다. 그러나 실물 경제에는 서서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준금리는 어디서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말에 결정한다. 요 뒤에는 맞는 내용이고 앞에 부분이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 자금이 증가하면 금리가 상승한다. 자, 일반적으로 자금 공급이 증가해요. 수요가 늘어야 금리가 상승되는 거지. 공급이 증가하면 거꾸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공급도 증가하면은 우리가 금리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반대로 금리는 상승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한다. 경기가 상승하면 경기가 상승하니까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금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기가 침체하면 소비와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침체됐으니까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이제 금리를 막 올렸어요. 그죠?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만 들어서 벌써 한 4.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이제 올해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속속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말에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금리의 종류.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금리와 변동금리가 있고요. 금리 자체를 비교하는 표면 금리와 실효 금리가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게 설명한 거니까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 맞는 얘기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주 반대로 나옵니다. 명목 금리가 실질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다. 그게 아니라 실질 금리, 우리가 계산하는 실질 금리는 뭘 뺀 거예요? 예,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금리가 있는데 거기서 물가 상승률을 빼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리가 높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금융상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물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내 실질 금리,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것은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재기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 자금 수요를, 금리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자금 수요를 증가시킵니까? 떨어뜨리겠죠. 여러분들 돈 이자 많이 내야 되는데 돈 많이 빌릴 수 있습니까? 그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릴 수가 없겠죠. 수요가 감소되고요. 금리 간 수준 비교는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면금리, 수준 비교를 할 때는요. 표면금리는 딱 정해져 있는 표면의 금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효금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비교한다. 비교할 때 뭐 쓴다? 실효금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변동 고려 여부에 따라 표면금리와 실효. 아까 제가 물가를 반영한 게 뭡니까? 예,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금융상품의 금리 수준 비교 시, 아까 비교할 때 나오는 금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효금리. 표면금리가 아니라 실효금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우리가 예금, 금리가 붙을 때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 무슨 상품 원합니까? 복리상품이니, 그 다음에 그게 매달 복리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눈덩이가 계속 굴러가는 거, 이만한 게 한 번 굴러가는 거, 뭐 이렇게 굴러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달 굴러가는 게 실제로는 제일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월복리, 6개월 복리, 연복리, 단리, 이런 순으로 우리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많이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 여러분들 공식도 있는데요. 공식 어렵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기간이
짧은 복리가 이자를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실질금리가 뭐라고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을 뺀 거다.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틀렸습니다. 투자상품의 경우 명목금리를 비교해요. 선택해야 된다. 우리 투자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얘기했습니까? 비교하는 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실효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금리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실질금리, 명목금리가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실질금리하고 명목금리하고를 비교해 보면 실질금리, 명목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교자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비교하면 실제적인 효율을 나타내는 이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금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에센셜 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 우리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가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6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업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투자 매매가 있고 투자 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일임이 있고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 그 다음에 투자만 자문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탁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는 매매하는 겁니다. 남이의 계산으로 하는 것은 중개하는 거예요. 그죠? 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브로커라고 하는데, 중개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로커가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 중개사를 우리가 브로커, 그죠? 자금을 중개하는 거, 자금 브로커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투자 매매업이 되는 거고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를 일임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문, 컨설팅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자문업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는 다른 거 잘 안 나옵니다. 요 2가지만 나와요. 매매업과 중개업을 구분하는 건데 매매업과 중개업을 구분하는 것은 자기의 계산이냐 타인의 계산이냐 자기의 계산이면 매매, 타인의 계산이면 중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금전,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권을 수탁, 탁자 돌림이에요. 수탁받아 위탁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의 고유 업무를 뭐라고 한다? 신탁업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신탁 계좌에 맡기는 것처럼 부동산 신탁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겨서 위탁자 그죠? 내가 땅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땅을 맡긴 사람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그걸 관리해주고 그 업무를 통해서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서 다시 위탁자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탁업이라고 한다. 자본시장법에 4가지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시장에 열거된 것만이 아니라 그냥 다 해라. 포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규율을 가능하면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업무 범위를 우리가 금융기관 간에 겸용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겸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겸용을 허용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확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법,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다 투자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들의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소비,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한 게 자본시장법의 큰 방향이다. 요건 내용이 요 4가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인데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암기하지 않으셔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글자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데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투자자 보호를 뭐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 보호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데 업무 범위의 축소다. 그건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겸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중 하나다. 아까 제가 금융투자업자 중에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투자 매매, 투자 중개, 투자 일임, 투자 자문, 신탁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 업무 상호 간 겸용 금지가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확대한다. 그래서 겸용을 허용한다. 자산운용회사, 여러분들 운용사에서는 펀드 같은 거를 직접 운용하지만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운용사에서는 판매도 할 수 있다.
투자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일임 매매, 자기의 계산 매매, 그죠? 투자 매매, 그 다음에 타인의 계산 투자 중개. 여러분들 혼돈하지 말고 그 문제만 꼭 구분하시면 한 문제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이상 7번이었습니다. 에센셜 8번입니다. 수신상품. 실제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빨리 더 설명을 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거. 실적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적이 배당형 상품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변액보험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예, 투자자 자기 자신,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투자회사의 설립 형태는 투자회사가 있고 투자 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설립 형태는 신탁계약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회사니까 설립 형태가 신탁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특수 목적부 상품은 기능과 취급 조건이 일반 수신 상품과 비슷하겠습니까? 다르겠죠. 특수 목적부 상품이니까 일반 상품하고는 다를 거고 신탁 상품은 고유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을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이렇게 운영해서 별도의 주머니에다가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탁 계정도 동일합니다.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수신하는 그런 수신 계좌가 있는데요. 이런 일반 계좌를 수신하는 계좌는 말 그대로 이거는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맡겨서 여러분들 은행이 운영하는 거고 신탁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특별 계정처럼 별도의 주머니에 운영을 해야 돼요.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불특정 금전 신탁은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니까 불특정이잖아요. 이거는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거고 만약에 특정하게 정하지 않는다.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지 않는 그런 신탁 상품을 뭐라고 한다? 불특정 금전 신탁. 만약에 신탁자, 수탁자가 위탁자죠. 위탁자가 어디다가 운영해라. 여기다가만 운영해라. 그러면은 특정 금전 신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장 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의 은행 상품으로 단기간 운영할 때 사는 뭐 MMDA라고 하는 거 있었죠. 여러분들 은행에서는 MMDA, 증권회사에서는 CMA 같이 우리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예금 상품.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한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 시장의 주가,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주가 지수죠. 지수를 쫓아간다. 지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 인덱스 펀드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상품은 은행에서? 아니죠. 은행에서만.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반드시, 모든 이런 게 들어가면 의심해야 되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성 상품은 아까 은행에 MMDA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증권회사의 CMA가 있었어요. 그죠? 시장성 상품은 만기정 환매 시에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지 절차하는 게 아니라 시장성 상품이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만기 될 때 만기까지 가져가면 당연히 금융기관 창구에서 우리가 거래가 되는데 해지 절차를 통해서 만기 여러분들이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만기 전이니까 이건 금융기관 창구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통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수신상품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은행에서 MMDA, 증권에서 CMA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예금 상품이 있다. 이렇게 정도 기억하면서 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투자신탁, 투자회사. 우리가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펀드고요. 그 다음에 투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뮤추얼 펀드인데 우리가 투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리츠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판매를 하면서 우리가 리츠 상품은 신탁이나 투자회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어렵지만 리츠 상품 같은 경우 우리가 회사
상장하는 거 우리가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래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은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주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자, 요 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만약에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우리 에센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까 우리 단기금융시장 상품에서 거래되는 상품 정도 기억하시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이런 정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 나오는 아주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 펀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투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 주식,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회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신탁은 신탁이니까 신탁이고, 투자회사는 법인, 주식회사니까 맞고요. 법적 지위는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죠. 수익증권을 산 사람이니까 법적 지위가 수익권이고, 회사에서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가 뭡니까? 주주죠. 그죠? 내가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반대가 됐고요. 우리가 투자신탁에서 파는 거 수익증권 펀드라고 했고, 투자회사, 회사니까 주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사기 때문에 상법, 그 다음에 투자형 상품이니까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고요. 신탁이니까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니까, 우리가 지금 지문이 가나다라 이렇게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나번 골라놓고 2번 고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조심하시고 나를 찾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우리가 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우리가 상장 지수 펀드를 뭐라고 한다? ETF라고 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 거래하고 있죠. 그죠?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서 주식과 같이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한다. 예금은행의 자금 조달 코스트를 가지고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사용하는 거 우리가 지수를 뭐라고 한다? 자금 조달 지수라고 하는 코픽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고르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라고 똑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지수가 뭐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지수가 뭐냐? 여러분들 코픽스 이런 정도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요 자본시장법상의 주식에 증권이 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식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 뭐냐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분, 그죠? 주식은 지분이잖아요. 내 지분, 회사에 대한 나의 지분, 지분증권을 다른 말로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 뭐다? 지분증권이다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변액 상품들 만들고요. 또 변액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형 상품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설계사들이 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은 주식이다. 투자신탁 아까 우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이 아니라 수익증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펀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했다 그래서 신탁에 맡기지만 수익률이 높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예금이 아닌 이상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과거 변동금리를 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픽스 연동해서 조달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연동해서 변동금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변동금리, 과거는 고정금리.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금리가 높아졌을 때 금리를 조금 더 내고, 금리가 낮아졌을 때 금리를 조금 덜 내고, 그죠? 일정하게 금리를 내는 것을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변동금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신탁,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이라고 하고 투자회사는 회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냐 아니면 수익자냐 이런 것들의 기본들 비교하는 내용들은 앞에 나와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9번 에센셜이었습니다.